저희 유튜브 86번가 운영에 계신 정광우 전 펀드 매니저님 와 계시고요. 단언컨다만 요즘 저희 글로벌 라이프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또 믿고 의지하는 따르는 또 저희 패널분이 아닐까 합니다. 최근 시장 여전히 혼란스러운 시기인데 오늘 또 많은 것들 제가 꼼꼼히 여쭤볼 생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니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속보가 떴습니다. 영국이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혼란의 도가니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저 지금 왜 제가 출연하기 5분 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는지 네, 모르겠는데 마무리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또 사임을 하고. 예. 사실 이제 그 시장이 보시면은 오후까지 선물이 나빴다가 그 다음에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거기에 좀 영향을 주요하게 미친 게 영국이었습니다. 영국 쪽에서 우리 시간으로 이제 9시 반에 트러스 총리가 뭔가를 발표를 한다더라. 그게 예정이 되니까 바라건대는 시장에서는 감세안이 전부 다 혹시 철회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제 조금 기쁜 마음으로 9시 반에 맞이하고 있다가 보니까 갑자기 사임한다고 해서는 이게 지금 그냥 아직까지는 이거를 호재인지 악재인지를 좀 이제 소화해 나가는 과정인 것 같고요. 네, 거의 찬물 샤워가 돼버렸네요. 예. 이제 그러면은 뭐 다음 주까지 해서 일주일 내로 이제 선임을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다음에 누가 이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영국 쪽에 좀 스케줄부터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면 오는 원래 이제 예정돼 있던 거는 10월 31일 날에 새롭게 예산안에 대해 가지고 평가가 나오게 되는 날이고요. 네. 그 다음에 11월 1일부터는 그 적극적인 QT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관심은 뭐 다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적극적 QT를 했었을 때에 영국의 시장이 버틸 수가 있을 것이냐, 나가서는 이제 글로벌 시장이 버틸 수 있느냐 이고 사실 그때가 뭐가 이것저것 많이 모여 있습니다. 11월 초가 보시면은 11월 2일 날에 FOMC 있죠. 그 다음에 11월 2일 날에 또 그것도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사실 증시를 살짝 끌어올렸다가 지금 다시 뭐 좀 깔아앉긴 했지만은 그 올릴 수 있었던 뉴스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미국 재무부에서 그 미국 국채를 사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돌면서인데 그게 11월 2일 날에 확실히 결정돼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과정은 뭐냐면은 일단 미국 국채 시장이 좀 여기도 유동성이 많이 부족해지는 그런 양태를 보이다 보니까 지난주에 옐런 재무장관이 갑자기 여기에 대해서 컨선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주말 동안에는 프라이머리 딜러들한테 그 설문조사하는 거를 돌렸더라고요. 그래서 뭐 만약에 우리가 매입을 한다면은 매도할 의향이 있느냐 그러면은 뭐 몇 년물에 어느 정도 양까지 하고 싶으냐 이런 것들을 쭉 돌렸다고 지금 하고 그걸 가지고 재무부가 분기에 한 번씩 그 이제 본인들이 어떻게 자금 뭐 조달하고 이런 계획을 발표를 하는데 그게 이제 이 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쩌다 보니까는 이게 지금 다 겹치게 돼버린 것 같습니다. 일정들이. 네. 그래서 다음 주에 보시면 사실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좀 다른 거긴 한데 다음 주에 보시면은 지금 또 그 중앙은행들 회의도 많습니다. 수요일에 캐나다 금리 결정하고요. 목요일에 이제 유럽하고 금요일에는 일본 또 있고 금요일엔 또 그 독일의 10월 물가 상승 속보치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이면은 이제 유로존에 또 물가 나오고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이렇게가 그 저기 이제 11월 FOMC 때까지가 시장에서 지금 뭐 인플레가 내려오냐 마냐 뭐 이런 거 감론을박 엄청 심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게 거의 뭐 약간 좀 그 뭐 논리 대립에 가장 이제 그 클라이막스다. 그걸 기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연준이 이렇게 생각할 거야. 뭐 유로존에서 이렇게 하겠지라고 막 말들을 하는데 네. 근데 그들이 어떻게 결정 내리는지 이제 그러고서 보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는 그때 회의 때 또 이제 또 막 말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번 22회의에서 중요한 거는 과연 이제 유로존에서도 QT 계획을 제대로 밝힐 것이냐 이고요. 만약에 연말에 QT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매파적인 걸로 해석을 하셔야 된다. 그 정도 말씀까지 덧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시장이 방향성을 찾기가 정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지난주 목요일에 CPI가 발표된 건 시장이 굉장히 강한 충격을 받았다가 그걸 하루 만에 5% 되반등을 하더니 또 그 다음날 다시 급락을 했다가 또 이번 주는 시장이 변동이 약간 줄어들면서 약간 올라오고 있어서 저도 개인적인 네트워크로 봤을 때는 여의도의 매니저들도 감론을박이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시장이 네네. 뭐
중기 바닥 정도, 뭐 압도적인 진바닥은 아니겠지만 한동안은 또 반등의 계기가 될 만한 지지가 나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반면에 CPI들이 계속해서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추세 하락이 여전히 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는 뷰들이 굉장히 많아서 시장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최근에 사실 어제랑 오늘로 봤을 때 시장이 약간은 좀 주춤주춤 내려가는 분위기인데, 지금 시장이 가장 좀 긴장하고 경계하는 이유는 좀 어떤 걸로 봐야 될까요? 지금의 키는. 뭐 아무래도 신용 위기에 대해 가지고 걱정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는 그 영국의 경우에 뭐 그 연기금 관련해 가지고서 LDI 전략을 쓰는 펀드들이 문제가 생겼다. 그러고 나가지고 좀 안정이 되는가 하더니 뭐 또 그러면 금리가 좀 튀어버리고, 오늘도 정치 쪽에서도 보셨겠지만 뭔가 완전히 이걸 아직은 해결을 못하고 가는 모습 보이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이거 뭐 작은 경색이 굉장히 심각하게 채권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가 문제가 현실에서도 발생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뉴스에서도 그렇고 실제 체감적으로도 느끼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 이런 것들이 다 선반영한 게 주식인데라는 생각도 드시면서, 야, 이 정도로까지 안 좋은 것들이 많은데 과연 이걸 우리가 바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 두 개가 이제 힘이 막 이렇게 싸워가지고서는 위아래로 변동성이 아주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아마 또 지금은 투자자분들 많이들 뉴스화 돼버려서 지금 느끼고 있는 게, 뭐 A1 등급의 전단체 단기 채권 시장에서 최근에 2천억 정도 규모가 어떻게 보면 뭐 단기적인 노이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급 불가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채권 시장을 교란시킨 걸 사실 뭐 여의도에 있는 뭐 매니저들이나 저희 PB들은 사실 뭐 한 2주 정도 전부터 상황을 알고 있긴 했지만 그게 지금 막 뉴스화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 네. 때문에 투자들이 급속도로 이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있고, 저도 사실 영업점에 있다 보면 고객분들과 소통하기 때문에 고객분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이 어느 정도인지 매일 느끼거든요. 뭐 7%, 6%, 8% 채권이 나와도 예전 같은 고객분들이 편하게 하셨을 상품들이 지금은 그것도 못 믿겠다 이 정도로 많이 부담을 느끼는 것 같은데, 매니저께서 보시기에는 현재 시장이 느낀 이 정도의 심리적 두려움처럼 지금 우리가 시스템 리스크, 그러니까 신용 위기로 바로 갈 수 있는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시장에 공포의 심리가 워낙 만연해 있다 보니까 이 이슈에 좀 다소 지나치게 민감한 건지, 좀 어떤 쪽으로 보고 계신가요? 네, 기본 전제가 깔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여기에서도 금리를 우리가 뭐 얼마 전에 한국은행 총재께서 말씀하신 3.5 수준이 아니라 만약에 거기에서도 계속해서 올려가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좀 큰 정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책이 굉장히 큰 게 나와야지 이거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발표한 각종 정책들이 있습니다. 뭐 체험 펀드라든지 거기에 더해 가지고서 뭐 코로나 때 썼던 정책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되면, 예를 들어 뭐 회사 처리 담보로 하면은 뭐 자금 지원을 유동성 공급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로 좀 어느 정도 그래도 해소가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금 문제가 생겼을 때 기준을 두 가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걱정해야 될 건 투자자로서 이게 과연 시스템 리스크로 과연 전이가 되고 발현될 거냐 이건데, 그랬을 때 시스템 리스크가 실제로 터지는 경우는 조건을 보면 하나는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부채가 너무 많을 때인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레버리지의 정도가 너무 클 때인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이번 거는 거기에는 해당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분명히 있고 굉장히 큰 문제, 심각한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가 딱 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인지는 뭐 소위 말해 각이 나오는 문제거든요. 네, 그리고 겪지 않았던 문제도 아닙니다. 네, 사실 10여 년 전에 부동산 PF 문제는 또 저축은행 통해서 겪었던 거기 때문에 구조에 대해서는 익히 다들 알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가 이제 지금 현재 말한 수준 정도까지로 만약에 최종 금리가 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의 정책으로도 제 생각에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요. 다만 근데 앞으로 이런 뉴스들을 엄청 더 많이 보시게 되지 않을까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들이 실제로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역시적 장세 한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현실에서 막 지금 너무너무 상황이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이 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런 순환적인 시기에서 이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뉴스들이다라는 거고,
뭐 저는 뭐 하여튼 뭐 결론적으로는 한국 문제는 아직까지는 좀 감당이 가능한 수준에서 하여튼 시스템으로 전이될 만한 건 아니다 그렇게 보고, 근데 이제 그런 의문 드실 거예요. 그렇게 보기에는 부동산 쪽 문제나 이런 게 너무 심각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부동산 쪽에 있었던 이제 PF나 이런 쪽의 문제들이 한순간에 해소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기억을 되뇌어 보시면은 주식 시장은 엄청나게 빠졌다가 순식간에 차화정 장세를 맞이하면서 2배 이상 올라 버렸어요. 그리고 2011년 돼서는 미국이 신용 등급 강등도 나타나고, 그다음 12년에는 뭐 유럽발 그 남유럽발 위기 이런 것까지도 다 겪으면서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 동안 부동산은 못 움직였습니다. 내려가서. 그러니까는 부동산도 큰 문제를 겪고 나버리면 이제 그거를 해소하는 데는 소화하는 데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것도 커요. 건이 크기는 하나 어쨌든 부해나 이런 것들은 저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그때처럼 이걸 소화하는 데 시간은 오래 걸릴 거다. 근데 뭐 해결은 일단 지금 수준에서 봐서는 뭐 대책이 좀 나올 수 있는 수준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네. 저 역시 사실 그분에 많이 공감된 게, 우리가 2008년 리만 때는 제가 아는 지식 내에서도 그 당시에는 파생화되어 있고 모기지론이 상당히 결합되어 있어서 구조화된 상품 안에 그게 부채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파악하기 굉장히 어려웠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사실 파생 리스크에 대한 이해도가 금융권 자체도 미국조차도 그 당시 발달하지 않아서 2008년 리만을 계기로 파생 리스크 관련 부서들의 롤이나 역할이 굉장히 커졌고 많이 보강됐던 걸로 알고 있어서, 그야말로 매니저님 말씀해 주신 대로 2008년 리만 때는 계측이 안 되는 부분들이 무서웠던 것 같고, 지금 어쨌든 계측되어 있다, 부채로 계상되어 있던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 건 약간 개인적으로 좀 위안이 되는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문제는 정말 큰 문제는 네, 맞습니다. 만만치 않다. 예. 네, 그리고 만만치 않다. 사실 이거를 좀 미리 파악하신 분들은 언제를 좀 그때 변곡점이었냐 과거를 되돌아보면 작년 추석이었어요. 딱 제가 알기로도 조달 그 개발하시는 분들께서 조달 받으러 다니실 때 추석 전과 추석 후에 거의 뭐 원빅 가까이 그냥 조달 금리가 뛰어버렸다라고 그때 뭐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 많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가 사실 이런 문제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눈치 빠른 분들은 그때부터 움직였었던 거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작년 추석이요. 작년 추석이요. 그러면 스마트머니들은 벌써 1년 정도 전부터 사실 상황에 대한 약간 체감은 됐던 거네요. 네, 그리고 네. 올해 이제 몇 달 전부터 해가지고서는 사실 지금 뭐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증권사 이제 PF 쪽에서 뭐 하루에 한 건씩 터진다 이런 얘기도 사실 계속 나왔었고, 네. 그리고 그 전으로 돌아가면은 그게 이제 실제로 연체로 안 이어지도록 오히려 더 대출을 해줘가지고서는 이자 비용 못 내는 데인데 이자 비용 내는 것까지도, 그러니까 문제를 그 사이에 사실 좀 키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일반 대중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지금 터진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사실 뭐 이거를 계속 추적해 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터질 건데라고 생각을 했던데, 터지게 터졌다. 예. 그래서 오히려 터지게 되면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되면 네. 이거에 대한 이제 뭐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으로 봐서는 이제는 이런 것들은 나오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스텝을 밟게 되는 것이죠. 네. 좋은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나마 다행인 게 실적은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선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네. 아직 초반이니까 평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사실 이제 자료를 좀 보시면은요, 네. 실적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미국의 실적이라는 거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예상치보다 잘 나와야 됩니다. 잘 나와야 됩니까? 예. 왜냐하면은 좀 보수적으로 추정을 하고 네, 그렇죠. 실제 실적은 잘 나오는데요. 지금 자료가 조금 보시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위에 거 테이블을 보시게 되면 이제 그 분기가 있었던 분기 말에 이제 컨센서스입니다. 그러고 실제로 그게 이제 실적이 나왔을 때 숫자하고 차이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 맨 밑에 칼럼만 보시면 되는데 18년도 4Q부터 해서 최근에 거 쭉 보면은 코로나가 있었던 20년도 1분기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더 잘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지난주 이거는 금요일 기준으로 해서 따온 자료인데요. 팩트 세세 거를 이번 분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첫 분기 이후로는 처음으로 지금 마이너스여서 생각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대치가 얼마였냐의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엄청 우려를 했다면 좋은 실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과거 평균하고 쭉 내서 보면은 과거 대비로는 좀 부진하다라는 거고요. 그 밑에 거는 이것도 역시나 이제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자료를 가지고 온 건데요. 그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기업의 비중이 원래 미국의 실적 시즌에서는 과거 5년은 좀 높아요. 77%. 과거 10년엔 73%가 상회를 하는 이제 그런 실적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69%이고 그다음에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폭도 요번에는 과거에는 8.7, 6.5%인데 0.1%로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아까는 마이너스라고 했는데 차이 나는 게 이게 분기 말에 컨센하고 그 뒤에 또 더 낮아졌거든요. 근데 분기 말 기준으로 하면 마이너스 1.1이고 거기서 추가로 하향된 거 대비해서는 0.1은 잘 나온 거죠. 예, 그래서 뭐 그 저는 확실히 지금 실적 시즌은 조금 과거 대비해서는 부진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서 이제 악유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역실적이 이제 시작인 거냐 이미 좀 왔느냐에서 저는 이런 걸 봤었을 때는 이미 좀 왔다라는 걸 그래서 가지는 거거든요 시각을요. 예. 그럼 좋게 말하면 지금이 오히려 숫자가 안 좋은 게 확인되고 있으니까 역실적 장세의 마무리 부분에 다가온 게 아니냐 정도 관점으로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뭐 상당 부분 일단 진행이 됐다. 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다들 결국 다 CPI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10월의 CPI 결국 우리가 10월에 확인된 CPI도 여전히 많이 부진했고 결국 다음 공은 11월에 발표된 미국 CPI를 다들 초점을 맞추게 될 텐데 사실 근데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여러 국가들이 지금 다들 인플레로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과연 시장이 완전히 인플레의 강도로 시장이 결정된 이 정도 국면이 좀 마무리될 걸로 보시는지 아니면 뭐 연말 혹은 내년 상반기가 계속 지속될 걸로 보시는지 어떻게 혹시 보고 계신가요? 뭐 이 부분도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생각보단 빠르게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전에도 말씀드린 여러 이제 선행 데이터들 네. 그 최근에 또 중고차도 메나임도 어제 또 나왔던데 이번 달 상반월 자료도 또 내려갔더라고요. 마이너스 2%. 그래서 그런 거 봐서는 이건 추세를 좀 탔다는 생각이고 추가적으로는 해상이나 항공 쪽의 운임도 가격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서 이게 시차를 두고 결국에는 CPI 쪽에서는 하방 압력을 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요즘에 의견이 좀 이제 완전히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분석하시는 분들 보면 네. 오히려 시장을 좀 안 좋게 보셨던 분들의 경우에 대표적으로 시장에서 약세론 주장하셨던 게 이제 그 모간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내년도 CPI는 굉장히 빠르게 내려올 걸로 최근에 자료에서는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약세장 거의 이제 어떻게 저떻게 하면 내년엔 좋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그동안 장 좋을 거야라고 했었던 대표적으로 뭐 골드만에서는 이 쉘터가 생각하는 수준으로만 오르는 게 아니다. 훨씬 더 길고 오래 갈 거다. 이 증가 상승하는 게 그렇게 또 하면서 안 좋게 보면서 이게 또 막 붙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아주 글로벌의 전문가들도 보기에 지금 한 달 한 달치는 굉장히 분석이 어렵다. 네.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근데 뭐 지난 시간에도 자료 가져와서 한번 보여드리긴 했지만은 결국에는 과거의 말이 맞다라고 하면 지금 대부분의 선행 데이터는 다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달 두 달은 못 맞추더라도 뭐 3개월 뒤, 6개월 뒤는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뭐 무조건 더 하락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해 가지고서 아까 제가 이제 생각들이 좀 오히려 공수가 좀 전환된 것처럼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왜 꺼냈냐면은 좀 재미난 자료들이 나와서 네. 최근에 시장의 거를 좀 하나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이야기를 꺼낸 건데요. 한번 자료를 보시면 최근에 그동안에 굉장히 약세론자였던 마이클 윌슨이 바꿨어요. 베어마켓 랠리가 올 것 같다. 그것도 좀 꽤 크게 올 것 같다. S&P 500 기준으로 4,150 정도까지 오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순수하게 테크니컬한 이유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S&P 500 지수를 200주 이동 평균선으로 놓고 보면은 이걸 잘 깨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일단은. 근데 여기에 도달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걸 안 깨는 거 아니냐 일단 첫째. 그 다음에는 기간들을 보시면은 깨고 내려가는 순간들도 종종 있어요. 뭐 이번에 코로나 때도 그랬고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뭐 IT 버블 때도 그렇고 깨고 내려가는 시기들도 그러니까 아주 깊은 침체에 빠지는 거죠 경제가. 그런 시기들도 있었는데 그때도 보면
첫 번째 터치하고는 반등을 하더라. 기술적으로라도. 그래서 이번이 깊은 침체든 아니면 얕은 침체이든 어쨌든 터치를 해버리면 여기서는 베어마켓 랠리가 올 공산이 높다라고 하면서 지금 의견이 뒤바뀌었어요. 일단 단기로 랠리로 갈 것이다. 그리고 또 한 명의 굉장히 그 약세론자라고 한다면 그 저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마이클 하트넷 그 이제 분석가가 있을 텐데 거기도 지금 최근에 약간 뉘앙스가 시장에서 완전한 항복이 나타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사실 모두가 그 항복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저점이지 않겠느냐. 네. 근데 그 이유로 되는 것이 이겁니다. 매달 여기서 펀드 매니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 결과를 보니까는 너무 사람들이 한쪽으로 몰려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몇 가지 제가 가지고 와 봤는데요. 여기 지금 짙은색 선을 보시면은 향후에 경제가 좋아질 것 같느냐, 강해질 것 같냐. 거의 지금 역사상 최저점의 그런 기대가 이제 아무도 기대 안 한다는 거죠. 네. 다음 자료 보시면은 향후에 이익이 증가할 걸로 보느냐. 이거는 이제 옅은색 파란색인데 옅은 파란색인데요. 그것도 거의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거의 역사상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고요. 그 다음에 리세션이 올 것 같냐라고 하니까는 올 것 같다라는 게 거의 뭐 지금 금융위기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죠. 계속 리세션 올 것 같다. 그래서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지금 어떠하냐라고 하니까는 현금 비중이 IT 버블 때를 제외하면 가장 높습니다. 근데 그게 매달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네. 보시면은. 그러니까는 엄청나게 지금 현금을 좋아한다는 거죠. 투자하기 싫어하고. 그러고 주식을 그러면은 오버웨이트 하냐 아니면은 지금 뭐 언더웨이트를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도 오버웨이트 하기 싫다라는 겁니다. 이제 언더웨이트 하고 있다라는 비중이 뭐 역사상 또 거의 최고 수준으로 아래쪽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지금 굉장히 시장이 한쪽 방향으로 쏠려 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 사실상 항복이 나왔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갑자기 지금 그 안 좋게 보시던 분들이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좀 아주 기묘한 상황입니다. 네. 뭐 그래 가지고서 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근데 이렇게 본다고 해서 이분들이 근본적으로 지금 시장에 대해 가지고서 실적 추정치나 이런 것들은 안 바꾸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추정치는 더 내려갈 거고 아직까지도 실적을 너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포지션이 많이 쏠려 있는 것 같다. 그러니 그거는 한번 좀 해소되는 장이 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 정도의 얘기를 일단은 하고 있는 거다라고 네. 봐요. 우리 역발상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는 거네요, 지금. 예.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뭐 워낙 저보다 대단하신 엄청난 분들이시니까라는 생각은 들지만은 제가 과거에 했을 때 경험상 그런 거는 좀 있습니다. 이게 한 방향을 보고 잘 맞춰 들어갈 때는 네. 좀 그쪽으로 가는 게 선택이 더 잘 맞아 들어가요 보통은. 네. 근데 거기서 요렇게 가는 거 저렇게 가는 거 그게 다 맞추려고 하다가는 좀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진다 그럴까요?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뭐 증시를 좀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기대를 너무 빨리 가진다. 이런 걸 보면서 라고 하시는 거는 약간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뭐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뭐 정말로 안 좋은 일들이 더 발생하면 안 좋은 기사가 나오면 그럴 때 장기 침체에 빠지는 거 아니야라는 두려움이 많이 생기시겠지만 그 두려움은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네. 각종 데이터들은 그 뒤에는 좋아지는 걸로 보인다. 그런 얘기를 이제 뭐 최근 한 달 정도 전부터 드리고 있잖아요. 네. 예, 근데 그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이거를 막 엄청나게 그러면 지금이 바이더 딥 할 수 있는 그 아주 기회야. 아주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서 내 돈 전부 다 투자해야 되겠어. 그런 생각을 하시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적절하지가 않다. 조심스럽게 만약 매수를 하시더라도 나눠가지고서 네. 빚은 절대 내지 마시고 네. 그렇게 하시는 걸로 좀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훅 바꿀 상황까지는 아니다. 뭐 말이 길어지긴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받는 느낌은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어쨌든 매니저께서 전해주신 메시지는 결론적으로는 평소에 이제 아이디어 주셨던 게
연말 정도가 되면 12월 정도가 되면 기대감으로 볼 만한 포인트들이 좀 있긴 한데 그 전까지는 좀 힘든 걸 겪게 될 가능성에 대한 경각은 필요하다는 논조신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한 조금 더 직관적인 가이드를 한번 원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네. 현재 이제 S&P 500 기준은 현재 3,700포인트, 3,600포인트 정도 거래되고 있고 코스피 기준은 대략 2,200포인트 정도 거래되고 있다면 매일계에서 생각하시기에 만약에 시장이 그런 공포심에 좀 빠졌다가 살아난다고 하면 아래쪽 하방은 어느 정도 보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저는 양 시장 다 10%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에서 10% 정도. 예, 예. 네. 뭐 그렇게 보는 거는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2천은 그 뭐 차트상으로나 아니면은 밸류에이션 상으로나 아주 락바텀이 될 만한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는 뭐 그 2분기 지배주주 자본 기준으로 해서 ROE를 8% 하고 그 다음에 PR을 10배를 하게 되면 2,000포인트 초반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차트도 우리 코스피를 달러로 환산해 가지고서 봤었을 때는 상당히 그 라인은 깨기가 힘들 정도의 라인으로 오게 됩니다. 2,000으로 오게 되면. 네. 그렇게 보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실적이 계속 추정치 하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전체 합산 EPS가 한 240 정도 보고 있는데 230 혹은 조금 더 내려가는 것까지들로 하향이 추가로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정도에서 밸류에이션 매력은 뭐 지금에서 10%더 빠지면 3,300에서 400 사이잖아요. 네. 거기에서는 상당히 이제 과거 대비해 가지고서는 밸류에이션이 그 아주 좀 낮은 축에 속하게 된다라고 보고요. 그러면은 그거는 좀 매력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아래로 봤었을 때 우리의 기대값이라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정말로 냉정하게 얘기하면 하락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는 30% 빠지기 전에 했어야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지금에서 만약에 깊은 침체가 아니라 얕은 침체를 보고 상황이 좀 나아질 거다 결국에는. 그래서 하방을 10%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이제는 뭐 조금씩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는 긍정적으로 시각들을 가져가면서 기회를 뭐 노리는 게 기대값이 훨씬 높다라는 것이죠. 네. 결국 뭐 사실 매니저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10%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은 경계감과 신중함에 대한 얘기를 하면 또 10% 정도의 하락이 찾아온다고 하면 결국 더 중요한 건 그때 가서 용기를 내야 된다는 관점을 전해주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더 포커싱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만약 투자자들이 용기를 내야 된다면 그 반전의 시기나 그 반전의 계기가 될 만한 사건들 어떤 거를 좀 포인트로 보면 좋을까요? 뭐 어쨌든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에 나오게 될 여러 이제 중앙은행들 이벤트, 그 다음에 경제 지표들 중요한 것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네. 유럽부터 CPI 발표되고 그리고 고용 데이터도 그 다음에는 미국에서도 나오고 앞서 말씀드린 진짜로 재무부에서 다시 그 미국 채권을 살지 말지 같은 것들도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과정들을 거치면서 뭐 기대나 실망이나 그리고 그 사이 또 빅텍들 이제 실적도 다 나오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뭐 또 왔다 갔다 변동성을 크게 만들어내겠죠.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 시기이면은 거의 뭐 우리가 클라이막스를 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대략적으로 봤을 땐 향후 한 2주 정도가 변동성이 좀 클라이막스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 정도 보시는 예, 걸까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 2주요? 예. 이게 정말 2주만 기다리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이제 사실 저도 이렇게 말하고 지금 예. 그래도 어쨌든 이제 뭐 정확히는 안 되지만은 네.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베이스 시나리오는 베이스, 이렇게 네. 말씀드려야 되는 것 같아서 네. 베이스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주만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너무 긴 고통이 아니기를. 네. 근데 2주가 또 지나도 네. 또 중간 선거도 있고 또 11월 10일 날 또 물가지수가 또 나오고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마땅히 이게 진입하기 좀 어려워 보이는데 저는 진짜 답이 안 보일 것 같거든요. 계속 이벤트가 나오니까. 네. 네. 그 중에서 일단 그 선거에 대해서만 예, 한번 예, 말씀을 예. 드려보면은요, 요 자료를 보시면 과거에 봤었을 때 우리가 이제 선거 관련해 갖고 올해 내내 얘기들 하셨잖아요. 뭐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는 대책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인기를 그렇죠. 높이기 위해서.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를 중간 선거만 있었던 해, 선거가 아예 없었던 해. 그 다음에 대선이 있었던 애는 사실 이때 상하원 선거 대선 다 같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세 가지로 유형을 나눠봤었을 때 가장
수익률이 나쁜 게 중간 선거가 있던 해였습니다. 아, 그리고 상승 확률도 57%로 올랐던 때가 13번, 내렸던 때가 10번으로 확률이 좀 나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은 우상향을 해온 국가이기 때문에 상승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고 가장 좋았던 것은 의외로 선거가 없던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있으면 아마도 여기서부터는 저희 추측인데요. 선거가 있으니까는 양당이 싸우게 되고 서로 정책이 맞다라는 걸 내세우고 상대방을 헐뜯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불확실성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러네요. 그래서 아예 선거가 없는 해가 오히려 좋다. 그렇게 봤었을 때에는 그래서들 요즘에 이제 그런 말씀들 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중간 선거가 끝나는 때부터가 증시가 좋다. 그런 말씀하시는 게 중간 선거 이제 다음 해는 선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그 해가 가장 그 해들이 그 수익률이 높았으니까 그거를 이제 보고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게 아닐까라 생각하고요.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걸로 봐가지고서는 여론조사로는 좀 나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상원은 민주당이 가져가고 하원은 공화당이 가져가고 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나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야지 이제 무리한 정책들은 못 쓰게 되고 좀 서로 간에 합의 봐서 인기 끌 수 있는 정책이 나오게 되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는 것이 아닌가이고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 가지고서 두 가지 민주당 이제 쪽을 이제 정책을 보셨던 분들은 그럼 친환경주들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제 생각엔 반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라는 게 지난 2020년도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때 그 승리를 확정짓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지 않습니까? 우편 투표하고 막 이런 부분 때문에 1월 8일에 승리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 1월 8일이 이제 대형 그 이제 친환경 지수 중 하나인 ICLN 기준으로 보시면 그날이 최고점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쭉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더 클 수도 있다 어떤 때는. 그러면 반대로 그럼 선거 지는 거 아니냐, 후퇴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서 여기서 만약에 쭉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그 방향을 뭐 선거 한 번으로 바꾸진 못하거든요. 이런 큰 정책들은요. 그리고 또 반대로 공화당의 경우에는 승리를 하게 되면 또 좀 뭐 그 쉘 개발이나 이런 걸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반론으로 현실적으로 개발하기가 어렵다는 말씀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뭐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공화당의 경우에는 석유나 이런 쪽 개발에 에너지 개발에 굉장히 열려 있는 마인드를 가진 쪽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이 막 가시적인 성과가 당장 안 나오더라도 유가를 좀 상방을 눌러버리는 그런 영향은 공화당이 뭐 어느 쪽이든 차지를 하게 되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네, 오늘도 사실 궁금한 거 제가 속속들이 워낙 많이 또 여쭤봐서 도움 너무 많이 받은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 개인적으로 조금 드리고 싶은 게 결국 우리가 미국의 역사에 이름을 남겼던 위대한 투자자들, 뭐 워렌 버핏이 됐던 벤저민 그레임이 됐던 혹은 뭐 찰리 먼거 같은 구루들이 말하는 것들은 결국 우리 투자자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인내와 용기에 대한 메시지를 저는 항상 전달받거든요. 인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시장이 불안할 때는 좋은 기회를 참기 위해서 사지 않고 참는 것도 중요한 인내가 될 것 같고 또 반면에 시장이 지나친 공포에 뒤덮였을 때는 또 매수하는 용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전 사실 매니저를 보면서 연초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현금 비중을 충분히 가져갔다는 것에 대해서 훌륭한 인내를 많이 배웠거든요. 매니저님 포지션에서. 근데 지금 연말이 이제 얼마 있으면 다가올 텐데 지금 이 시점을 투자자들에게 좀 조언해 준다면 여전히 좋은 기회를 나타날 때까지 현금을 쥐고 좀 더 인내해야 될 구간인지 아니면 약간 이제 용기를 좀 내야 될 시점인지 양쪽에 포커싱을 둔다면 좀 어느 쪽에 좀 더 포커싱을 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그 어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것이 각자의 이 처하신 상황들이 워낙에나 다양하다 보니까 말씀드린 게 되게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화가 어려운데 보통의 경우에는 주식 비중이 더 높으시겠죠 지금. 맞습니다. 예, 더 높으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굳이 뭐 여기서 사실 반등해주면은 이미 가지고 있던 주식들이 뭐 손실이 줄거나 이익이 증가하거나 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자체로도 좋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현금을 마지막으로 쓰시는 거는 뭐 그런 생각입니다. 현금 비중이 좀 뭐 이렇게 좀 낮다라든지 아니면 충분하지 않다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완전하게 정말로 바닥의 시그널이다라고 됐을 때부터 뭐 진짜로 남은 현금들을 사용하기 시작하셔도 절대 늦지가 않거든요. 네.
뭐 그거는 사실 너무 제가 반복인 것 같아 처음에 사실 오늘 말씀 안 드리려고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지표는 거래량이 좀 많이 증가를 훨씬 해야 될 거고요 지금보다. 그 다음에 변동성이 많이 생기는 거는 하방을 찾아갈 때는 좋은 겁니다. 원래 매도 클라이막스가 그 다음에 역시적인 클라이막스가 나올 때는 변동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많이 커지고 거래가 증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가가지고서 이제 그 현금들을 투입을 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절대로 빚을 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뒤에도 변동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변동이 클 때에 이제 그 레버리지 투자를 하시는 거는 그 변동성 사이에서 잘못해버리면은 또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왜냐하면 평정심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네.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 쓰지 마시고요. 쓰기 좋은 시기가 분명히 옵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가장 변동성이 낮으면서 우상향을 길게 가져가는 실적 장세에서 쓰기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기를 제외하고서는 그냥 레버리지는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좀 감사합니다. 네. 네, 뭐 이 정도면 뭐 충분한 걸 보이고요. 2주만 참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제가 기억에 남습니다. 네. 매니저님 2주 후에 나오시는 게 맞으시죠? 예, 하필이면 그 FMC 다음 날 나오더라고요. 네, 네, 2주 그러네요. 후에 또 네. 그날 또 많은 또 정보, 네. 많은 또 지혜도 나눠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또 많이 공부하는 느낌이라서 네. 너무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매니저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2부 정가훈 매니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매번 그 패널로 나오셨을 때 제가 사회자로서 너무 궁금한 것들을 속속들이 잘 알려주셔서 매번 저도 깊게 공부한 느낌이고 아마 구독자분들께도 도움 많이 되셨을 것 같고요. 일단 아까 전에 그 영국 총리 사임 뉴스 나오고 나서 미국 선물이 약간 빠지고 있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시장은 지금 이걸 악재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일단은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감이 좀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예. 호재 악재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다. 음. 다만 시장은 좀 불안해하고 있다,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 잠시 후 3부 광고 보고 와서 부사장님과 함께 개장 시황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집주 근접의 레벨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서울의 중요한 회사들은 광화문에 많은데 여의도 거주자들 중에 제일 선호하는 자리가 반포예요. 네트워크가 강남이 제일 좋아요. 인생에서 계속 바뀝니다. 적어도 저는 한 6년에서 8년에 한 번씩은 결론을 내야 될 게 인생에 따라서 결혼을 했냐 안 했냐, 아이를 낳냐 안 낳냐에 따라서 많이 바뀌겠죠. 부동산 입지의 변천사를 한눈에 살피는 대한민국 부동산 부의 역사.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세요.